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상입니다. 멕시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는 기원전 2만 년경에 베링 해협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이 멕시코 지역에 정착하면서 일부 부족을 이루었으며 더욱 남쪽으로 내려가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멕시코 지역에 정착한 주민들은 기원전 8,000년경부터 농경을 시작하였으면 기원전 2300년경에는 도시가 펼쳐되기도 하면서 이 시기부터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기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기원전 14세기부터 멕시코는 동남부 지역에 올메카 문명이 최초로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멕시코 본토에서는 사바테카, 이스테카, 레오티후아칸, 톨테카 등의 문명이 형성되고 후로 사라지면서 수많은 국가들의 혁명을 거듭하였습니다. 멕시코 남부 및 유칸탄 반도, 과테말라 일대에 마야 문명이 번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매우 정확한 태양력과 태양과 달의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건축술, 인신공룡의 재래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문자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4세기경부터 모습을 드러낸 아즈텍 제국이 멕시코 공의 주도권을 잡고 북부 지방으로 톨텍 제국에서 제국이 타이틀을 뺏어왔습니다. 아즈텍 제국은 이전부터 계속되던 인신공룡의 재래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데스코 중간의 수중 도시인 테노치티라는 데서 지난 파스라고 불리는 수경재배 양식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당시 테노치타라는 인구가 15만에서 30만의 거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콩기스타를 에르난도 코르테스의 병력 200여 명을 자신들 신화 속에 신 캐철코아틀로 얘기했던 황제 몬테스마 2세는 이들을 환대하였습니다. 1519년 코르테스는 이후 황제들 개수로 포로로 잡혔습니다. 아즈텍 제국을 위로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반격을 가한 아즈텍에 의해 코르테스는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코르테스는 본국의 지시 없이 단독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총응하기 위해 자신을 뒤쫓은 1000여 명을 부대로 편입하였고 아즈텍 제국이 과도한 곡물 요구와 인신공룡 재래에 지쳐있던 다른 원주민들 10만 명이 협조를 받아 1520년 마침내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즈텍으로 정부한 스페인은 3년 후에는 멕시코 정부 지역에 위치해 있던 다른 원주민 국가의 프레페차를 정복하고 뒤에 마야 문명이 지배하고 있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여러 군소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상대로 정복 정격으로 17세기 후반과 18세기 들면서 멕시코 지역을 식민하기 이르렀습니다. 스페인 식민 지배 이후 이곳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어 누에바 에스파냐라는 이름으로 스페인의 부왕이 지배하게 됩니다. 부왕령이라는 개념은 그중에 정근대 스페인 특유의 행정 개념으로 여타 유럽 국가들의 번권제와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중세 랭고스타 시대 당시 스페인의 왕들은 특정한 수도 내 공전에서 왕이 머무는 방식이 아닌 모인이나 바이킹 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요청제를 조달하면서 국정을 살피고 왕이 당장 관할하기 힘든 지역의 내정은 대신 책임지는 부왕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부왕이 주둔하거나 관할하는 지역을 국내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동되곤 하였습니다. 15세기 이래 이탈리아 방향으로 반짝한 아라곤 왕국은 직접 관할하기 힘든 해외 영토로 사르디아 부왕령, 시칠리아 부왕령을 두고 카스티아 이남 왕국 역시 레콘스타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북부 갈레시아 지방의 별도의 갈레시아 부왕령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부왕령 제도는 콜럼버스가 개척한 서인도 제도 식민지 시로 부왕령을 설치하면서 아메리카 식민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유대민들과의 접촉 이후 아치텍 또한 천년도로 인해 대대적으로 인구가 몰살당하였습니다. 대항해 시대 당시 건너 유럽 백인들은 앵글로 아메리카 쪽의 일부 정교적 소수자의 남자가 대다수였고 여자는 부족하여 현지 원주민 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메스티소들이 탄생하였습니다. 물론 강간 등의 성범죄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사실혼으로 태어난 메스티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메스티소 혈통은 멕시코 인구의 주를 차지하였습니다. 식민 계급제도 최상층의 스페인 반도에서 출생한 페닌슐라르 그 다음에는 식민지 현지에서 태어난 백인인 크리오어가 있었습니다. 원주민 및 흑인들은 사회 하층 계급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바에스파냐의 관할 구역은 남쪽으로 오늘날의 코스타리카에서 북쪽으로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정착민들은 고산지대 중에서도 온난화 지역으로 선호하였습니다. 멕시코 고원지대는 이미 아즈텍 제국 시대에 건설돼 사회 간접 자본이 있어서 개발이 쉬웠던 데다가 코스트가 파나마 일대에는 상선한 것처럼 말라리아 때문에 스페인 예식자들도 정착하지 얼마 안 되어서 대쟁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대항해 시대 당시 카스텔리나 왕국에서 동쪽 계안 시대에 해당할 아라곤 왕국 주민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민한 사람들은 상당수 카스텔리온 왕국의 하급 귀족들이 많았습니다. 카스텔리온 왕국 바스크 일대는 대부분 산지였습니다. 해당 지방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온 사람들은 고산지대를 선호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은 강화하는 누에바에스파냐 식민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는 상선한 페닌슐라에 대한 공공연 우대 정책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아메리카 정복도시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유럽발 전염병 대쟁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있지만 아메리카에 정착한 스페인들은 역시 질병으로 사망률이 적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노다의 식민지 파괴는 유능한 근로들이 식민지 발령을 거부하거나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 이들에게 반대해 즉 페닌슐라라는 감들을 씌웠던 경우 식민지에서와 못지않는 절대 권력을 누리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페닌슐라를 가정을 꾸리거나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놀러 앉으면 그 후손들은 순혈 유럽이라고 원주민 유무의 젖을 먹고 자랐던 팽대로 그리고로 계급이 강등되어 버렸습니다. 부인을 데려온 사람들 경우 임기가 끝나면 대다수가 계급을 퇴계해버렸습니다. 스페인 제국은 이 방법을 사용한 식민지에 파견한 근로들이 독립군부를 왕조로 세우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의 막대한 도지를 하사함과 동시에 프란체스코의 도미니코의 원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프란체스코가 가톨릭 수배를 에바스파냐에서 직접 행정력을 행사하기 힘든 지역의 교통을 유지함과 동시에 현지 크리오어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누에바에스파냐 식민지는 스페인 군인과 근로주거들 이외의 원주민들을 결정시키려고 감당한 예수의 프란체스코의 도미니코의 수도자들이 정착하였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파견된 수도들은 멕시코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교하자면 동아시아도 파견된 마테오리치, 아담샤, 주세페 카스틸로네 같은 예수의 선교사들이 전국 조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화포, 천문학과 역법, 회화 관련 지식과 개수를 주로 활용했던 누에바에스파냐 파견된 수도자들 중에는 농업 기술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예수의 프란체스코의 수도자들은 현지 원주민과 메스티소들에게 유럽 세계적 농업 기술을 이식하고
역으로 신들에게 장군을 분석하여 유럽에 도입하는 데 힘썼습니다. 1776년 스페인의 칼로스 3세가 스페인과 식민지 예수회를 전부 추방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즉위한 칼로스 4세는 1805년부터 식민지 성직자들이 여러 특권을 폐지시키는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성직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을 중앙집권의 방어를 위한 조치였지만 해당 조치는 당시 사회의 인프라가 빈약하던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에서 성직자들을 교육해야 언론에 해당하는 역할과 함께 맡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조각나간 예수의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축소시킨 스페인 정부의 불만을 쏟아내면서 라틴 아메리카 사회를 동요시킨 것은 됩니다. 40년 네이바 번역의 사카데카스 표광령의 포도시에서 은광이 발견된 이후 스페인은 막대한 은을 채굴해냈습니다. 이렇게 채굴된 은은 멕시코 서부의 아카푸르코 항을 통해 네바스파냐의 필리핀도 도동령을 거쳐 중국으로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옛날 시대부터 청나라 전반까지 중국은 상인과의 모임에서 스페인 달러로만 결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완화를 구입한 경유선 물자는 다시 필리핀을 거쳐 아카폴로로 다시 영로로 거쳐 완화와 함께 에라크루스로 이동된 후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 본토의 세비야 항구로 이송되었습니다. 멕시코는 16세기 가격 혁명으로 주요한 원인이 되고 일본과 함께 세계 경제의 양대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작 스페인에서는 바람직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가 앙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에바르스파냐 시절 멕시코의 경제는 쿠바 도동명이나 아니면 프랑스의 생도맹 포르투갈이 브라질처럼 노예 대농장을 의지하는 경제가 되었기 때문에 흑인 노예의 이익은 적었습니다. 1918년 칼로스 1세는 폴란드로 태생의 정신적 한 명에 4,000명의 흑인 노예를 식민지 공무원에도 좋다는 특허점을 보유하였습니다. 그 후 스페인에게 아메리카의 흑인 인구를 매년 8,000명의 비율로 증대하여 1620년이 되면 3만여 명에 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네바스파냐 내륙 일대의 흑인 노예 가격 1580년부터 1640년까지 400페소, 1650년경에는 350페소, 1750년은 175페소로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노예 수요가 적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날 멕시코는 일각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서 꼽히는 페르난디노 대4군 수도사에게 만년필을 지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수도사였던 그는 의사가 질병에 대해 정확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듯 그건 이들의 언어와 문화, 종교 역사를 잘 알면 기독교 복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공하면서 원주민 신학생들은 스페인 정복이든 시대의 역사의 문화 및 나와탈리아 12권 2300페이지 2500개의 사파에 담은 플로렌틴 코덱스를 출간하였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 사람에게 노력이 아니었으면 아시텍 역사, 즉 멕시코 문화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페르난디노는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한꺼번에 강제 개종시킬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여러 세대를 통해서 서서히 개종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당시 기준론 시대를 앞서 나간 주장이라고 판명되지는 못했지만 결국 네바스파냐의 가톨릭은 현지 원주민들이 급속한 개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유럽 본토의 가톨릭과는 다른 독자적인 면모를 띠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식민 지배로부터 천여년이 지난 후에 후아나 이네스 데라 크루스 같은 스페인어권 현역에서 유명한 문호로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반의 사생으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이들이었을 당시 라틴어와 그리스를 배운 신동이라고 미인여로도 명망이 나빴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에 강했던 그녀는 대학에서 입학하기 위해 남학생회에 의장을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공정시정으로 1919살에는 순정가 되었습니다.
시인으로 유명해진 그녀는 종종 나우틀러로 글을 남겼습니다. 선거 기사를 쓸 때 당시 멕시코에서 유행하던 덕차거든 가죽 시장에 든 과달루페의 선모가 아치텍의 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을 두고 과달루페의 선모 관련 내용의 일부 구절을 스페인어 다른 일부 구절은 나우틀러로 쓰면서 가톨릭이 아닌 아치텍 전통 신화 관련된 내용을 다소 많이 삽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치텍의 주민과 스페인들 사이에 벌어진 아치텍 생자 가톨릭의 성찬례로 비교하는 내용을 다만 해고를 쓴 적도 있습니다. 수녀가 된 이후 학자로서의 맹세를 내며 네바스파냐의 광명에서 총기를 받았던 그녀였지만 그녀 역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말은 그녀와 스페인 본토의 비에라 신부가 서로 서신으로 언쟁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언쟁이 격화되자 강의 크리오요 출신 수녀가 스페인 본토의 고위 성직자를 여러 차례 비판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후아나는 책을 압수당하고 여성동 한문영과 금지 등을 형벌을 당하였습니다. 한편 멕시코의 전통 여성 의상으로 알려진 지나 파볼라나는 여행한 시대 당시 멕시코로도 유행된 인도인 여성들이 입던 옷에서 개원하였습니다. 정근대 멕시코인들은 인도와 중국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멕시코로 오는 사람들도 다 중국인이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오늘날 멕시코는 자국의 국부로 산타 아나 아고스틴 1세 대신 지방에서 반란 짓고 진압당했던 미겔 아달고를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멕시코 독립 직후의 상황에 실망스럽고 당시 리더들이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미겔 아달고는 한국으로 치면 동학동맹 운동 지도자 전범기만 뜬 모든 입장으로 세계적인 독립 운동을 지휘할 것은 아니고 지휘한 것도 아니고 미겔 아달고의 반란이 당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을 각성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원래 스페인 제국의 네바스파냐 반경의 중심지였던 멕시코의 기득권 계층은 시몬 볼리비아의 반란 초반 당시에는 황남파의 표현에 써서 독립을 반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겔 아달고의 반란 당시 멕시코의 크리오요들은 반란군을 자체적으로 진압하였고 독립 이후 멕시코를 이끌었던 사람들 바로 미겔 아달고의 반란을 진압했던 크리오요 계급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제국으로 식민지 내에서 자국 본토 거주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브와 포도 재배를 제한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미사용으로 사용되는 포도 생산을 위한 서랑의 포도 재배만 허락하고 그 외의 포도와 올리브 재배를 완전 금지하였습니다. 당시 안달루시아 지도들의 수입원 중 하나가 올리브와 포도주였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스페인은 본토에서 라틴 아메리카 수출되는 포도주와 올리브에 교리 관심을 매겼습니다. 네바스파냐의 미겔 아달고 신부가 돌로레스 기국의 농민들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스페인에서 배운 올리브와 포도 농사를 농민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네바스파냐 시민 당국은 이를 제지하였고 여기서 분노한 아달고 신부는 1810년부터 자신들은 메스티스와 10만여 명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다고 했습니다. 당시 네바스파냐의 상층 크리오여들은 돌로레스의 외침이 자신들이 특히 목표로 한 것으로 생각하여 징빙당국과 현역의 반란을 진압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이 19세기 초반 나폴레옹 전쟁 과정에서 본토가 유린당하며 그의 식민지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격에서 크리오요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핵제거하였습니다. 멕시코의 크리오요들은 한동안 스페인 식민의 지배 충성파 포위 입장에 되었습니다. 아달고 신부가 1810년을 사명한 이후 호세 마리아 모델로스가 파트너를 이어받아 4년간 항쟁을 결성하나 그 역시 1815년 스페인 소속 시민연금 사령관 아우구스틴 이 드르비테
이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반란군을 실행했던 아우구스트 라트르비데는 왕건 신수로 신봉자로서 나폴레옹이 물러난 이후 스페인이 1820년 카스티코다를 계기로 그소백이 자유주의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보고 누에바 스파냐에 충성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군을 당한 아우구스트인데 이 드르비데는 1821년부터 스페인 헤디 왕건 핀란드 실수를 동로하면서 멕시코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이상 멕시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흥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